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이 시간은 인간과 생명 제12주차 1교시 여러분 교재 172페이지 우생학적 문제. 우생학 우생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공학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유전공학에 기초해서 열등한 형질을 방지하고 우등한 형질을 장려하는 거예요.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열등한 것은 제거하고 우등한 것은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이게 우생학인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연 질서를 깨는 거예요. 자연 질서를 깬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연은 우리를 먼저 공격하지는 않는데, 인간이 자연을 공격하게 되면 반드시 그 안가품이라기보다는 부메랑처럼 우리가 자연을 때리게 되면 그게 나를 때리는 게 돼요. 그 예를 들면 이건 우생학이라기보다는 남아선호 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래전부터 우리가 딸보다 아들을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자손을 잇는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도 이 여성들이 더 남아선호 사상을 가져요. 남자가 남아선호 사상을 갖는다, 그건 뭐 그럴 수 있는데, 여성이 더 심한 이유는 여자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한국서 사는 게 너무 억울하고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불이익을 받는 걸 자기가 아니까 자기는 절대로 딸을 낳지 않겠다는 그런 집념이 여성들로 하여금 또 남아선호 사상을 갖게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임신중절이에요. 딸인 걸 알면 그냥 임신중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남녀 성비가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1대 1.05, 09, 1.1 정도, 남자가 1.1명이면 여자가 1명, 그렇게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제는 남자가 2명, 여자가 1명, 지금은 여성들이 숫자가 너무 적어요. 이걸 인간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성비를 바꿔버리니까 이 자연적인 질서가 깨져요. 이것이 인간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쳐서 연상연하 신드롬, 연상연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남자들을 선호했는데, 현실은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더 오히려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더 위축당하는, 위축이라기보다는 여성들이 이제 지배하는 여성의 사회로 변모되고 있어요. 여성의 힘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남자가 많으면 남자가 지배할 줄 알았더니 이제 신목의 사회가 되고 있는 거죠. 자연적인 성비가 깨지면 반드시 그게 사회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전학적으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적자 생존, 가장 그 환경에 적응하고 자연에 적응한 생물들이 살아남는 게 이게 자연의 질서인데, 여기에 인간이 개입해서 인간이 선택을 해. 이건 열등하니까 없애자. 이거는 우등하니까 더 많이 만들자. 그럼 세상에는 열등한 존재가 없어져요. 우등한 존재만 남아있게 되면 그게 참 바람직한 사회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이거 쉽게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이거 슬픔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조절할 수 없잖아요. 막을 수 없고, 슬픔이 오는 것을. 기쁨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인간이 슬픔과 기쁨을 조절하게 됐다. 그래서 슬픔을 다 없애버려. 날마다 기뻐하면서만 살려고 그래. 그럼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슬픔이 사라져버리면 나중에 기쁨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여러분, 이게 불행과 행복이라는 게 섞여 있어야 행복하지요. 불행이 없고 행복만 있으면 나중에 행복에 대해서 무감각해서 진짜 행복한 것도 못 느껴요. 이거 아주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연 선택 속에서는
열등한 것도 존재하고 우등한 것도 존재해서 섞여 있어야 돼. 이거 좀 심한 얘기지만 착한 사람만 있어서는 안 돼. 또 나쁜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착하다고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섞여 있는 거예요. 세상이 모두 악해도 안 되지만 모두 선해도 안 돼요. 그건 우리의 세상이 아니에요. 다른 세상이지. 자연이 선택하던 것을 사람이 선택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유전공학인데, 유전자 정보를 알아서 이게 유전자 안에 문제 있네, 이 열등하네, 이거 좀 기형적인 사람이 나오겠네, 이거 어디가 아프게다 문제가 있다 하면 그냥 아예 미리 없애버려요. 그리고 유전적으로 완전한 것만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우생학인데, 이것도 우생학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 173페이지 우생학. 일반적으로 말하면 가능한 한 건강한 정상적인 혹은 우수한 아이를 갖기를 누구도 원한다. 누구나 원한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겠어요? 근데 이제 유전공학을 통해서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최고로 우수한 천재적인 건강한 아이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약간의 질환이나 이상이 있는 아이가 태어나도 부모는, 그리고 당사자 자신도 언젠가는 그것을 수용해 간다. 고통이에요. 고통을 수용해 가야죠. 주어진 것을, 운명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운명을 개척한다? 그거 좀 위험한 거죠. 자, 우생학이란 무엇이냐? 여기 쭉 나오죠. 쭉 밑에 보면 한 중간쯤에 173페이지. 우생학은 진화론이나 유전학을 배경으로 열등한 자손의 출생을 방지하고 우수한 자손의 출생을 장려하는 사상이다. 자, 열등한 자손의 출생을 방지한다. 이것을 소극적 우생학, 부정적인 것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소극적 우생학이죠. 그 다음에 우수한 자손의 출생을 장려한다. 이것을 더 좋은 것을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적극적 우생학이라고 해요. 자, 이제 우생학이란 말은 여기 영어로는 eugenics, 유란 말은 오이란 말이죠. 좋단 말이에요. 좋은 것. 핏줄을 의미하는 제노스로 이루어진 말이며, 영국학자 프랜시스 걸턴이 사용했는데, 자, 외국에서는 이 우생학이 법률로 제정돼 있어요. 자, 그래서 소극적 우생 사상의 기초에서 유전병을 막는 단종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174페이지. 이 유전적인 병들을 막기 위해서 유전적인 질환을 없애자. 그래서 단종법이라는 법이 제정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게 2차 세계대전까지 약 5만 명에게 단종 시술이 시행됐어요. 단종 수술. 그러니까 유전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불임 수술을 아예 더 이상 유전적으로 그런 게 안 나타나게 단종시킨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야만적이죠.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이게 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밑으로는 더 이상 안 생기게 막는 불임 수술을 한 걸로 끝났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이 나치 독일에서는 유전병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유전병자에 대한 단종. 더 심하면 뭐냐? 열등민족의 단종. 볼 때 약간 좀 모자라는 민족들이 민족을 다 죽여버려요. 인종 청소지.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니까 유대인들이 열등민족이야. 아니에요. 독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우수한 민족인데, 게르만 민족인데
자기보다 우수하게 느끼는 단 하나의 민족이 유태인이야. 그러니까 유태인들을 그냥 다 없앨래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열등 민족이야. 그래서 없애야 돼. 거꾸로 누명을 씌우는 거지. 왜냐하면 히틀러가 그 당시에 유태인들을 다 죽이지 않았으면 몇 년 안에 유태인들이 독일의 경제와 정치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게 유태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생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나치가 열등 민족을 단종시켰어요. 지금도 그 독일 국가에 보면 도이체 위버 알레, 독일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야. 모든 민족이 독일화돼야 된다는 거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열등 민족은 없애버리고. 그래서 유전병자라든지 열등 민족은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까지는 살려두고 더 이상 뭐 후손들이 나오지 않게 뭐 이제 불임수술한다. 이것도 야만적인데 미국에서 그냥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안락사시켰어요. 근데 여기에 이 책을 쓴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자기들은 쏙 뺐네. 더 심한 게 누구예요? 731 부대. 저쪽 중국의 하얼빈 근처 731 부대, 이시 부대. 그래도 독일 사람들은 나치 수용소를 그래도 보존시켜 놨어요. 없애지 않고. 근데 일본 아이들은 흔적도 없이 다 없앴는데 그래도 발굴된 게 남아서 지금 그 박물관을 제가 하얼빈에 가보니까 731 부대.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거 팔을 잘라서 이거 생체 실험을 하고 옷을 벗겨서 10명, 20명을 세워놓고 지금 총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총알이 몇 명을 뚫고 나가나 이거 다 마루타라고 해서 나무 토막 시험을 하고 피 속에다가 막 소금물을 집어넣고 그거 고문당했던 사람들 중에 그 윤동주 일본에서 소금물을 주입해서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일본인 외에는 다 마루타 이렇게 열등 민족이 아니라 나무 토막 실험 대상으로 삼았던 거죠. 일본인들이 더 잔혹하게 이렇게 야만적인 우생학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자, 174페이지 중간에 우생보호법과 소극적 우생학 쭉 나오죠. 소극적 우생학은 여기 설명이 나오는데 일본에서 이제 어떻게 그걸 이제 쭉 법적으로 제정해 왔는가. 175페이지 둘, 넷, 5줄 불량한 요인이 있을 때죠. 불량한 우생학적으로 불량한 요인이 있을 때 그걸 제거시키는 것이 소극적 우생학인데 그 기준이 1번. 이거 시험 문제 여러분 나올 수도 있겠죠. 유전성 정신병. 이럴 때는 소극적 우생학에 의해서 단종시키는 거예요. 유전성 정신병. 두 번째가 뭐냐? 유전성 정신박약. 이 정신 기능이 좀 약한 거, 지능이 떨어진다든지. 세 번째, 유전성 정신병 질환. 네 번째, 유전성 신체 질환. 이럴 때는 단종법이라는 거에서 종을 단종시키는, 그 사람 밑으로는 더 이상 후손이 생기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 우생학. 그 다음에는 적극적 우생학이 있죠. 이건 이제 우생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았어요. 이건 왜냐하면 이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좋은 것은 발전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뭐 간단하게 우수한 지력, 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출산을 장려했어요. 그래서 우수한 자손을 늘리고자 하는 거. 이게 이제 적극적 우생학이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머리 좋다고 우수한 건지 건강하다고 우수한 건지 요즘에 보면 뭐 몸짱 얼짱을 해서 이게 스펙을 막 근육이 좋고 막 왜 몸을 가쁘면 저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육체를 가꾸는 게 멋있습니까? 그 기준 자체가 요즘엔 너무 물질주의적으로 외모 지상주의로 나가는 것 같아서 좀 문제가 있는데, 자, 그래서 적극적 우생학에도 문제가 있고 소극적 우생학에도 문제가 있다. 유전적인 병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외모라든지 지적과 체력이 우수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존엄성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쭉 종합을 해서 이제 우리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177페이지 문제 1번 게놈 해석의 결과 개인의 다양한 특성이 유전자 레벨에서 명확해졌다. 그 유전자 안에 개인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신, 신체, 심리적인 거, 모든 질병과 성격적인 특징들 다 나온다는 거죠. 자, 우리의 특성은 결국 상당 부분 선천적으로 결정됐다. 자, 이렇게만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심리학적으로도 성격은 바뀌어도 기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상하게 성격이 아버지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성품도 아버지를 닮고 이건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은 100% 완벽하게 성격과 성품과 기질을 타고난다? 그렇게 봐야 되느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사회적인 경험에 의해서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특성을 다 타고난다고만 볼 수도 없죠. 왜냐하면 후천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문제 2. 헌팅턴 병처럼 유전자 진단으로 판정은 가능하지만 치료 수단이 없는 예가 적지 않다. 지금까지 원인은 밝혀졌지만 모든 질병들 중에 지금도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움직이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옮기는 것은. 원인은 알았는데 아직은 대책이 없잖아요. 백신이 발명됐다고 했지만 이런 병들이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 진단을 받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료될 수 없는 병을 이름을 알아서 예를 들면 당신은 한 달밖에 못 삽니다 하는 얘기를 듣는 게 좋은가? 아니면 못 듣는 게 좋은가? 그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죠. 문제 3번.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방지한다고 하는 발상은 근본적으로 틀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소간은 옳은 면이 있는 것일까?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방지한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고통을 피하는 길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자연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공적인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자연 질서에 위배될 경우에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자,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꼭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 Informed Consent. Informed Consent. Informed Consent. Consent는 동의한다는 얘기죠. 동의. Informed는 정보를 제공받는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거죠. 내가 알고 동의한다. 이게 환자와 의료진과의 관계죠.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해요. 일방적으로 지금까지는 모르고 동의했을 때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의사가 처방전 내리면 약국에 가면 그냥 돈 주면 약만 받아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환자의 권리, 알 권리에 대한 정보권 문제, 과거에는 권리가 사람의 권리를 자유권과 평등권, 기본적인 권리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요, 환경권도 있어요. 좋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어요. 주거권도 있어요. 좋은 주거 환경에서 내가 살 권리도 있어요. 권리가 점점 발전해요. 근데 지금은 정보권이라는 게 생겼어요. 정보 시대니까. 내가 알 권리가 있어요. 또 모를 권리도 있어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알지 않을 권리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반드시 내가 어떤 것에선 정보를 제공받지 않을 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약국에 가도
이 약은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드세요 뿐이 아니라 이 약의 성분은 무엇이고 이 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약사가 소개를 해주죠. 과거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약 봉투에 약의 사진까지 딱 그려져 있고 그 기능과 부작용까지 설명돼 있죠. 이게 바로 informed consent예요. 내가 알고 동의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자, informed consent는 여러분 책의 179페이지 informed concept는 생명윤리학의 근본적 이념이라 해도 좋다. 그 때문에 이 용어나 사고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까지 수차례 언급해 왔다는 거죠. 이 책에서. 자, informed consent란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동의한다는 것이죠. 환자의 정보권을 명시한 거예요. 자, 이와 관련돼서 informed consent는 온정적 간섭주의와 대비되고 대립되는 경우가 많다. 이게 뭐냐? paternalism이라는 게 있어요. paternalism, 온정적 간섭주의. 이 paternalism이라는 건 파터죠, 파터. 그 앞에 파터란 말이 있어요. paternalism. 파테르, 이게 라틴어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온화하고 나를 보호해 준다는 뜻. 아버지나 신부를 의미하는 파터에서 유래하고 부권주의로 번역되죠. 부권주의. informed consent라고 하는 알고 동의할 권리는 부권주의와 대립되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터널리즘이란 무슨 뜻이냐면 의사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의사가 자식을 대하듯이 환자를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의사가 강요할 수가 있고 일방적으로 의사가 간섭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함부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섭을 하는데 따뜻하게 간섭한다 그래서 온정적 간섭주의라고 하죠. 의사는 환자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181페이지 위로하는 입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충분한 지식이 없으므로 쓴 약, 아픈 주사, 무서운 수술을 싫어하잖아 아이들이. 환자가 아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이를 타이르고 때리고 울부짖는 아이의 뜻을 거슬러가며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아버지가 왜 아이를 위해서 좋은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자, 그러나 환자는 어린아이와 다르다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는 이 파터널리즘, 온정적 간섭주의, 의사의 그 아버지 역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인정해 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버지의 의사의 역할보다는 환자의 권리를 더 존중하는 시대가 되니까 이 둘이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의 권리와 의사의 사명과 환자의 권리가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자는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는 이론이나 도리에 근거하여 환자를 대하고 이해와 동의를 얻어서 의료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의료는 파터널리즘의 경향이 강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의료는 그게 비판 대상이 되면서 informed consent가 더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파터널리즘의 관계가 좋으냐 아니면 informed consent가 더 좋으냐, 이걸 비교하는 모델이 여기 비취의 모델이죠. 그래서 비취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네 가지로 이제 유형화했는데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는 각자 이제 그 안에 장단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 대한 모델은 우리가 제2차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